버뉴스 2부 시작합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포인트 높이는 이른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고물가 상황이 고착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달 만에 4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다음 달 말에는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4차 접종 대상을 50대로 확대하는 등의 방역 대책을 내놨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로 복귀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신고 정권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도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외 선전 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신북풍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일까지 중부와 호남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지방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정치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흘 전에 권성동 직무대행, 또 윤환홍, 이철규 의원 등 이른바 윤핵관들과 함께 저녁을 하면서요. 이준석 대표 징계 후 수습책을 논의한 것을 놓고서 윤핵관 분열 등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에게 6개월 동안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하고 동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 윤핵관의 핵심 장제원 의원이 초청을 받고도 불참한 것을 놓고서 다른 해석도 나왔습니다. 장 의원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쪽을 더 선호했고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에서는 권성동 직무대행이 내년 6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기 위한 계획을 가동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나 장제원 의원과의 불협화음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과연 진짜 윤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권성동 직무대행의 오늘 발언을 듣고서 더 정치 이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과의 비공개 회동 여부 및 그 회동에서의 대화 내용은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고 저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징계 수습을 놓고서 윤핵관들 사이에서 분화 조짐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사진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이제 북송에 문제가 있었던 3년 전과 180도 다른 입장을 통일부가 내놓은 것을 놓고도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 현안을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이제 비대위나 또 조기 전대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내용 수습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인데 그 뒤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왜냐하면 만찬 회동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의총 전날인 일요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만찬을 했다는 사실 혹시 허은하 의원은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네. 당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네요. 네네,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뭐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그 자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뭐 또 자세하게 제가 권성동 원내대표님께 여쭤보기는 애매했던 상황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장경태 의원님께서 솔직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물론 남의 당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대통령과 이제 원내대표 겸 이제 직무대행이 된 겁니다. 같이 만났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뭐 확실한 것은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님의 입장차가 분명하다라는 건 예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지는 뭐 그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어찌됐건 윤리위원회 상정된 것 자체가
당대표를 징계에 회부한 것 자체가 당대표 탄핵 절차입니다. 정당에는 당대표 탄핵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 윤리위를 통한 징계만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그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이 당대표의 이 6개월 당원권 정지, 저는 예상할 때 3개월 당원권 정지 예상하기도 했고요. 네. 실제 이 윤리위 회부돼서 징계를 아마 윤핵관 분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올해 말 정도에 징계 회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랬군요. 예.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6개월 이내, 자녀 임기가 6개월 이내일 시에 조기 전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올해 말에 징계 회부하고 내년에 전대를 해야 다음 총선 공천권이 있는 전당대회의 당대표, 당 지도부를 선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끝난 지 2주 만에 바로 윤리위원회 상정시켜서 징계 회부하는 것은 정말 소위 보기 싫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군요. 예, 어찌되었건 그 예. 선거 이후에 제가 이 YTN에 출연해서 지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키는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있다. 이 소위 비대위를 갈지 아니면 최고위원회 혹은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갈지 이 키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첫 일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봤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다라고 했습니다. 소위 이 6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에 당대표 복귀가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한 거고요. 네. 만약 거리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마도 조기 전대를 실시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조기 전대로 가지 않고 당원권 정지 징계 효력을 발동시키면서 6개월 뒤를 또 도모한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전당대회를 예측한 것 자체가 아마도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무대행을 유지하시다가 그 이후에 원내대표 임기가 끝난 이후에 어떤 행보를 하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찌됐건 그 부분에서 이 권리를 주장하시고 조기 전대를 주장했던 장제원 의원과 사고를 주장하고 직무대행 체제를 주장했던 권성동 원내대표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라고 아마 허은하 아니 의원님 근데 대신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상대당 상황을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앞서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친윤계 의원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었으면 당연히 이제 장제원 의원도 함께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의원들이 오늘 다 일제히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을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왜 장제원 의원이 저렇게 불참을 한 것 같습니까? 일단 비대위 체제나 조기 전당대회를 원했는데 직무대행 체제로 간 것에 대해서 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불참한 것 같습니까? 저희는 뭐 그렇게 지나친 억측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저희가 의총도 했고 또 초선 모임도 있었고 최고위 회의도 있었는데요. 그때 나왔던 일반적으로 모두 다 공통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예. 순리대로 가야 한다,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 국민들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당내에 어떠한 분란이 있는 듯 또 뭐 무슨 게 이렇게 뭔가 개파가 나눠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자체가 네. 이미 국민들을 지금 실망시켜 드리는 부분이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추스려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직무대행으로 결정을 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장제원 의원께서 그 자리에 가지 못하신 부분이 언론에 말했을 때 뭐 지역구의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우선은 그대로 그 말을 믿어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 네. 6개월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 이것도 경찰이 과연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혹시라도 혐의가 나와서 기소를 한다면은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비대위 체제를 갈 수밖에 없는 아니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떤 최소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예. 대통령을 예방하는 자리를 지역구 일정 때문에 못 갔다고 하는 건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한편으로는 윤리위원회에 상정하는 과정 자체가 정치적 심판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당대표가 그럼 자기가 자기 권한으로 사용해서 윤리 상정시켰겠습니까? 네. 어떤 특정한 일부 힘 있는 세력에 의해서 윤핵관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세력에 의해서 어찌되었건 윤리위원회에 상정됐고요. 또 윤리위원회 상정되는 것 자체가 제가 정치적 심판이라고 하는 게 과연 지금 수사 결과가 나왔는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 가지 그 정황상 뭐 윤리위원회가 확인이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국민의힘 초선 의원님들 대화 과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이 혹은 뭐 여러 수사기관의 과정이 어느 정도 노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당원권 정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명을 시켰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6개월 당원권 정지 애매합니다. 상정 자체를 하지 않던지 아니면 상정했으면 사실관계가 확인됐으면 제명을 시켜야 되는 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어떤 판결인지. 알겠습니다. 이거 국민의힘 상황인데 사실 허은하 의원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좀 자제하시는 것 같아서 장경태 의원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의힘 당 내 초선 의원들이 어제 두 명의 의원들이 나눈 이야기가 이제 본인이 이제 이게 마이크로 통해서 나가고 있는지 몰랐었나 봐요. 그 이야기가 나가면서 실제로 혹시 무슨 일이 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말고 다른 혹시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녹취 내용을 잠깐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냥 그 직무대행으로 가는 거예요. 중부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도 보고 있어요. 응? 6개월 그대로. 그래요. 수사 결과에서 성폭력 있었다 인정되면 어쩔 거예요. 수사 결과 성폭력 인정된 게 나왔단 말이야.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해요. 아닐 경우도 생각을 해야지. 아닐 경우도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걸 흘러보면 이 가불성이 있어. 이 공소시 남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그걸 다 거짓말했잖아. 나 안 했다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 비대로도 갈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최고위원 사퇴를 해버리면 아하. 비대로 바뀌기도 하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유상범 의원, 최영두 의원 두 초선 의원의 대화 내용이 지금 흘러나온 건데요. 지금 유상범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리위 소속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혹시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윤리 소속이기 때문에 더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네. 수많은 이제 시나리오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제 저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실수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으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저기서 나눴던 모든 발언들이 국민의힘의 의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서로의 생각들을 주고받았던 내용들이고 그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희한테는 조금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추가 징계 가능성까지도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걸 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닌 분들도 계시고 각각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초선 모임 때 42분이 오셨거든요. 네. 그때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각의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우선 결과에 대해서는 수긍하고 그 뒤에 우리가 국민들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잠깐 할게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자맹을 했었는데 오늘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광주 무등산 등반 사진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 7월부터 광주 약속을 준비했는데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워낙 자맹을 했기 때문에 사퇴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과 아니면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두 가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일단 사퇴는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추측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아직 뭐 결론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네. 뭐 확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우선은 이제 자맹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은 이준석 대표하고 친하죠? 뭐 친분이 있습니다. 친분이 좀 있죠. 네. 같은 또 젊은 정치 하고 있고 청년 정치 하고 계셔서 이준석 대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세요? 지금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을 겁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뭐 유상범 의원님이 윤리위원이시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네. 수사 결과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참 문제일 텐데요. 어찌됐건 추가 징계라는 저 언급이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기징계 사안에 대해서 징계 사유와 근거가 좀 불분명하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그 징계 사유가 분명했다면 추가 징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그 사실이 분명했다면 이 6개월 당원권 정지로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뭐 저 발언 자체가 아마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저 사실은 아마 저 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아마 본인도 아마 윤리위원회에 제소돼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혹시 왜냐하면 윤리위원회가 그 심판 예. 과정에서 윤리위원이나 공천심사위원들은 다 서명 그 서약서를 다 씁니다. 저 그렇군요. 심사 과정에서의 논의를 공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후폭풍도 있을 것으로 보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통일부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진을 공개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게 북한으로 돌려보내던 날 판문점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합니다. 사진을 공개한 통일부 같은 경우에 3년 전과 입장을 바꿔서 어민들을 북한에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또 발표를 하기도 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서 신구 정권 갈등으로 번지는 또 하나의 사건이 된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진 귀순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행위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발설하는 행위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군사기밀이 아니고 보안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공격을 위한 정치적 쟁점을 만들기 위한 특히 지금의 지지율 반등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들이 금방 알아챌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지금 사진들 보셨습니다만 통일부가 국민의힘 요구로 국회에 제출한 사진 10장이었습니다. 당시 탈북 어민 북송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는데 3년 전과 입장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허은 의원님, 네. 3년 전 통일부와 지금 통일부가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입장이 달라지고 사진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보세요? 아마도 오늘 모든 언론사에서 또 신문에서 그 사진을 보셨던 국민들께서는 왜라는 질문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가는 도대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 집단인가 하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것을 진상규명해야 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분명 귀순 의사가 없다라는 문정부 입장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거든요. 그때는 분명 이 사진이 없었느냐,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3년 뒤에 지금에서 이거를 보여주느냐도 국민들은 정말 의아해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하지만 여기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국민의 인권입니다. 헌법에서도 이 헌법상 탈북민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저렇게 억지로 북송시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수많은 분들이 지금 흥분하고 계신다는 걸 전 느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연락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은 누가 왜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밝혀내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도 궁금한데요.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김현철 장관도 정우영 국가안보실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으로만 보면요. 그 사진에 나타난 모습은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귀순 의사가 없었다기보다는 북한으로 끌려가기 싫어하는 사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어찌되건 북풍을 만들기 위해서 참 애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분들은 이 전체 16명 타고 있던 어선에서 13명을 살인한 용의자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13명을 살인하고 나서 바로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게 아니라 김책황의 그 용의자 3명 중에 김책황에 입항하고 나서 한 명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2명이 달아나다가 다시 이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서 저지당하고 다시 돌아갔다 다시 또 침범하는 과정에서 경고 사격을 하고 대한민국 해군이 체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말 귀순 의사도 전혀 없었던 오히려 이 북한으로 돌아갔다가 왔다 갔다 했던 얘네를 마음대로 침범했던 이 살인 용의자들을 13명이나 동료들을 살인한 것으로 보이는 이 용의자들을 그럼 대한민국이 굳이 이분들을 걷어서 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다시 융화되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우리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국회 정보위원장님의 말씀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그냥 아무 처벌받지 않고 귀순 처리돼서 국민 속에 섞인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국회 정보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셨던 분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찌되건 북한의 주민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만약 정치범이었다면 사상과 철학의 자유를 바탕으로 해서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 당연히 저는 그 부분들을 보호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기관들을 통해서 이미 13명을 살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이 남측에 귀순하는 것이 아니라 침범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굳이 저희 대한민국 내에서 또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는 조사 기간이 짧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어나면 뭐든지 북에 대한 얘기를 하면 북풍이다.
그리고 뭐 정치적인 쟁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접근은 이제 너무나 식상하고 국민들이 짜증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13명을 살인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는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법치주의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1년도에 가해자들도 동포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다라고 하면서 11명을 살해한 페스카마호의 조선족 선언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건 지금 정치적인 쟁점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이 달린 것이고 인권에 대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를 나눠야지 이거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이건 또 한 번 우리가 국민들한테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이거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이제 다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좀 진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 수사를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때 상황이 진짜 어떻게 된 일인지 사실 궁금해요. 나흘 만에 이제 북으로 돌려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장 의원님은 그때 상황이 혹시 기억나세요? 뭐 일단 저도 기억은 나는데요. 어찌되건 이 뭐 군 특수정보까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계속 이 윤석열 정권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본인들이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과 관계없이 어찌되었건 이 군 안보 사항과 관련된 네. 또 군과 정보기관이 입수할 수 있는 정보망과 이 정보의 이 범위 등을 공개할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이렇게 정쟁화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건 문제라고 보고요. 정말 이런 이 확실하게 만약에 거기 윤석열 정부에서도 지금 어찌되건 정보기관의 정보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13명을 살인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만 밝혀주십시오. 이 용의자들이 우리가 기순 의사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13명을 살인한 건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을 밝혀주십시오. 그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 살해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가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 이거 북한이 알려준 정보로 판단할 수밖에 어찌되건 없죠. 여러 뭐 도감청을 비롯한 아. 여러 이 정보망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밝히십시오. 그럼 저는 통일부든 국방부든 13명에 대한 살해 이 범행 이 용의자로서 범행이 특정되신지 아닌지만 예, 확인하시고 아니면 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대규모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그 진실은 조금씩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구도가요. 친명 대 비명 구도로 확실히 명확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대표 후보군은 물론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조차 이제 개파 구도가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제 친문으로 꼽히는 고민정, 윤영찬 의원 출마 선언했죠. 정청래, 서영교 의원도 이제 이재명 마케팅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송갑석, 고영인 의원 출마 선언했고요. 또 장경태 의원도 일찌감치 출마 선언했잖아요. 네, 몇 분이 지금 출마 선언한 거죠? 저희가 이제 그래픽을 준비했는데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출마 선언한 것 같습니다. 저도 수를 세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 어찌되건 저는 어찌되건 이 애초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자체가 혁신 전대가 되어야 되고요. 네. 여러 후보들께서 자신의 소신과 신념, 또 비전과 가치 등을 주장하는 이 혁신 전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와 더불어 혁신과 더불어 이 다양한 가치를 가진 분들이 보다 더 다양하게 나와서 좀 용광로 전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앙위원 투표 100%로 일단 컷오프 되는 거죠.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 70%, 국민여론조사 30%가 반영되고요. 네. 또 최고위원 경선, 예비 경선 같은 경우는 중앙위원 100%로 이 경선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민주당 최고위원이 모두 9명인데 당대표, 원내대표 빼면 이제 7명인데 그 가운데 이제 5명이 선출직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5명은 2명은 지명직이고. 지명직이고요. 네. 그 5명 안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제 예비 경선 컷오프라고 소위 표현하는 네. 예비 경선은 전체 후보자 지금 현재 뭐 이 10여 명 이상 되는 후보자 중에 8등까지 예비 경선 그렇군요. 통과하고요. 예. 또 이 본 경선에선 5번째까지 5등까지 당선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요. 일단 전대 출마 불허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후보 등록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후보 등록 어려운 거죠 지금. 지난주 당무위에서 네. 우상호 비대위원장께서 당무위원들께 의견을 물으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대부분 뭐 거의 만장일치로 당무위에서는 어찌되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피선거권이 있는 게 맞다. 투표권이 없는데 어떻게 예. 특별하게 예외를 둬서 피선거권을 줄 수 있느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다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출마가 가능. 그러니까 투표권이 없으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군요. 피선거권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깥에서 보시기에 상대당입니다만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다가 이번에 이제 당대표 도전이 불어댔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밖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아무래도 필요할 때 쓰여지다가 토사구팽 당한다라는 박지원 그 전 위원장의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전대를 그러니까 우리 그 지방선거 이끌면서 하시지 못했던 말씀들을 이제는 솔직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어찌됐든 나는 당대표에 나가겠다라고 좀 주장하고 계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네. 근데 보면은 박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지선 패배 책임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잘못에 대한 것을 본인 스스로 혼자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재명 의원에겐 책임이 없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재명 의원이 면책특권 때문에 의원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어오신 분이 당권을 장악하려고까지 하는 것이 정말로 공정한 것이냐라고 박지원 전 위원장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실패를 했더라도 그래도 어렵게 모셔왔던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그래도 꽃길은 아니더라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좀 필요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그래도 이재명 의원은 들어주려고 하는 제스처는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반박을 말씀해 주세요. 드리면 예. 너무 자기소개를 하셔서 말씀드리는데요. 필요할 때만 써먹고 토사구팽이다. 이건 이준석 대표에게 정확하게 들여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대선 지선의 패배를 뭐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전가할 생각은 없고요. 오히려 대선과 지선을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채 2주도 안 돼서 징계위에 회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국민들께서 어떤 느낌이 드실지 그리고 과연 뭐 이재명 의원께서 뭐 따뜻하게 받아들이려고 하셨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좀 더불어민주당이 안쓰러운 게 제가 아까 발언을 할 때도 저희가 일부러 친명, 친박 이런 쪽 얘기를 안 했었던 겁니다. 본인의 문제들은 본인이 알아서 풀리는 거지 남의 당 문제까지 이야기하시면서 본인들 것을 이제 물타기 하려고 하는 것 이제는 좀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나만 네. 짧게 여쭤볼게요. 이재명 의원은 언제쯤 출마 선언해요? 제가 보기에는 16일 혹은 17일쯤 네, 하실 것 같습니다. 후보 후보 등록 직전에 하실 것 같습니다. 직전에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분석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경태 의원, 허인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빅스텝을 통해 경기 침체 위험이란 비용을 치르더라도 일단 뛰는 물가가 급하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올린 만큼 물가가 잡힐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한 한국은행은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향후 몇 달간 지금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후 점차 완만히 낮아지는 상황 하에서는 금리를 당분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 압박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 물가 안정 효과는 기대 이하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동안 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원인은 나라 밖 원자재 값 급등인데 이건 금리를 올린다고 잡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인플레 압력이 경기가 좋아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해외, 특히 공급, 생산 측면의 요인이 강해서 금리 인상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늘어나는 이자 부담에 소비자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줄여 경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은 갈수록 커집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업무 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기 흐름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어 해외발 충격이 물가, 금융시장을 넘어 수출, 투자 등 국내 실물 경기로
파급될 가능성에도 한국은행이 다음 달에도 금리를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경기 침체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 물가 안정 효과를 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광주의 한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다른 지역에 지은 아파트 천장에서는 비가 오면 물이 새는 피해가 잇따르면서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준공한 지 이제 막 3년이 지난 아파트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김혜린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천장 벽지가 물에 젖어 심하게 울고 곳곳에서 물이 고이다 못해 뚝뚝 떨어집니다. 전등이 혼자서 깜빡거리기도 합니다. 누전 의심 현상입니다. 지난달 말 서울에 첫 장맛비가 내리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지은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집안 전체적으로 다 천장 벽지가 다 들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이 떨어진다기보다 이제 계곡물이 떨어지는 수준이었고 걸레로 닦아낸 거 외에 대야에 받은 물만 한 2.3kg 정도가 나와요. 벽지를 뜯어내고 보수 공사가 시작됐지만 금이간 시멘트 사이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가득 차 보수 공사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가 전체가 다 곰팡이였고 요 벽지 요 부분이 밑에 벽지 부분 요쪽이 일주일 사이에 곰팡이가 다 슬어서 색깔이 변해 있었어요. 누수 현상이 갈수록 심해져 입주자가 현대산업개발에 직접 항의하자 현대산업개발 측은 옥상 방수 작업 문제로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린 것 같다고 설명했고 YTN 취재진은 시간이 흘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준공 시기는 2019년 2월. 지은 지 불과 3년밖에 안 지난 새 아파트나 다름없는 곳입니다. 한두 곳이 아닌 여러 곳에서 누수 피해를 봤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마 처음에 세대 두세 건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 체크를 안 해서 모르는데요.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타설할 때의 문제도 생길 수도 있고요. 양생할 때에 충격 같은 걸 줘가지고 문제 생길 수도 있고 시간이 흘러서 나타난 거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애초부터 그런 하자가 이번 여름 유독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계속되는 부실 시공 의혹에 아파트 거주자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사 1명이 최근 사의를 표했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3부에 근무하던 김모 검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관련 규정에 따라 사직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출신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공수처에 근무한 김 검사는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의 사의는 지난달 초 문영석 검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한 데 이어 두 번째인데 사직 처리되면 공수처 검사 수는 21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현대차 그룹의 한 계열사에서 현대 기아차가 아닌 차량은 회사 안에 주차를 못하게 막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일이 있어서 찾아온 방문객들이 차량의 제조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입구에 차를 대고 회사 건물까지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보를 받고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자가 이 말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한 계열사 지역 영업소입니다. 최근 이 영업소에 입주한 협력업체에 서류를 받으러 방문한 A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가 탄 승용차의 제조사가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니란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해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정비실에서 제지를 당해서 현대 기아차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한 400~500m 정도 되는 건데 날씨가 요즘에 계속 더워서 많이 좀 짜증스럽고 현대차나 기아차가 아닌 차로는 영업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게 사실인지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입구에 차를 잠깐 세우고 경비 직원을 찾아가 출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자 난데없이 차량 제조사를 확인합니다. 저 쌍용차. 안 돼요? 현대나 기아차가 아니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출입구 앞쪽 주차장에 차를 댄 뒤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현대 기아차 위능은 더욱더 유차할게요. 규정이 무서우니까. 거기에서 넣어달라고 하면은 늘 주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사무실에서. 화물차를 수리하러 회사를 방문했는데 타사 차량이라고 들여보내주지 않았다는 게시물이 1년 전에도 인터넷에 올라온 거로 미뤄 이런 황당한 상황은 상당 기간 이어진 거로 추정됩니다. 업체 측은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문 차량의 제조사에 따라 출입 제한을 두는 지침은 따로 없는데 경비업체에 규정이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방문 목적과 방문지가 명확하면 차량에 따른 입차 제한 규정을 회사 차원에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오류가 있는지 방문자 편의 관점에서 점검하겠습니다. A씨는 자기 회사 외 차량을 타고 온 방문객 출입을 차별하는 행동이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글로벌 기업에 어울릴 만한 처사인지 되물었습니다. 글로벌 시대 그러는데 이런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 해외에서 바이어들이 그와 같이 제기를 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YTN 양동훈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관계자를 잇따라 불러 조사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최근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한 국정원 관계자들을 불러 고발 계기 등을 조사했습니다. 해당 관계자들은 박 전 원장 고발과 관련한 국정원 자체 조사를 담당했던 직원들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검찰은 현역 육군 대령인 윤영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11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은 어민들이 귀순 의향서를 직접 작성했던 걸로 알려지면서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당시 정부의 발표는 허위란 사실이 드러났다며 사망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을 한 건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을 주의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 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가 서해 공무원 피살과 탈북어민 북송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신북풍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 메아리는 윤석열과 그 패당이 일으키는 신북풍에 대한 남한 각 계층의 우려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유가족을 내세워 문재인과 그 측근들에 대한 고발 노름을 벌린다고 강변했습니다. 또 탈북어민 북송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가 북의 눈치를 보면서 부당한 구실로 북한 주민들을 강제로 돌려보낸 헌법 위반 사건으로 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북풍은 윤석열과 남한 보수패당에 대한 민심과 여론의 날카로운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의 쌀 역할을 하는 반도체 생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 확보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교육기관 또 기업들과 함께 반도체 인재 양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반도체 소자의 기본이 되는 웨이퍼. 하얀 방진복을 입은 교육생이 커터로 선을 긋자 쉽게 잘립니다. 반도체는 웨이퍼에 회로를 인쇄하는 전 공정과 10단위로 분리 조립하는 후 공정을 통해 제조됩니다. 한일 간 무역 분쟁의 소지가 됐었던 포토레지스트 용액입니다. 이 용액을 웨이퍼 위에 이렇게 떨어뜨리면은 반도체 포토 공정에 필요한 코팅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자 학생과 학부모들도 대학의 반도체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기랑 반도체에 대해 배운 다음에 이런 공정에서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자세하게는 몰랐는데 오늘 체험을 해보니까 앞으로 그 4차 산업 주요 기술로서 전망도 좋고 아이들이 그 전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분야 부족 인원은 1,600여 명. 생산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반도체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지방대들의 반대에도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만큼 관련 학과 인원은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도체 소재응용학과에 60명이 있고 내년도부터 팹리스 반도체 설계학과로 30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지금보다도 한 배 정도는 더 키워야지 그래도 우리의 소기의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산학연관 협력체인 디지털인재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44개 교육기관에서 인재를 양성해 200개 이상 기업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특성화 대학과 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해 반도체 등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 명을 양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부처 간 경쟁으로 인한 사업 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로 인해서 KTX 광명역에 토사와 흙탕물이 유입되면서 승강장이 물바다가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근처 공사장에서 물이 새 들어온 걸 확인해서 추가 유입은 막은 상태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YTN으로 제보된 화면들 먼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승강장 천장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리자마자 흙탕물 바다가 펼쳐집니다. KTX 광명역사가 신발 밑창 정도 깊이까지 흙탕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쯤 지하층에 물이 차서 배수가 필요하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는데요. 조사 결과 근처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빗물과 토사가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물이 새는 곳을 찾아서 물줄기는 잡았기 때문에 추가 유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소방대원 10여 명이 투입돼 현장을 통제하고 양수기와 수중 펌프로 물을 빼고 있습니다. 물은 10cm에서 20cm 정도 깊이로 차오른 것으로 전해졌고요. 레일은 잠기지 않았고 승강장과 역사 쪽만 물에 잠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사 서편에선 승하차가 지금 불가능하지만 중앙과 동편은 가능합니다. 역사 운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고객 승하차 위치를 조정했기 때문에 일부 고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코레일이 밝혔습니다. 경기 광명시 오늘 누적 강수량은 70mm 정도인데요.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아닌 만큼 배수시설 오작동 등 인재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세한 침수 원인과 피해 내용은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최고 150mm가 넘는 장맛비가 예고돼서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합니다. 자,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네, 30분 전부터 빗줄기가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시간당 26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고요. 특히 인천과 파주에는 호우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4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퇴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호우 피해 없도록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한색으로 표시된 강한 폭우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 호우가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까지 주로 중부지방에 집중되겠습니다. 자정을 전후해서는 비가 조금 약해지겠고요. 이후 장마전선이 남부로 내려가면서 내일 출근길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에서는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효 중이고요. 충남 당진에는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산사태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는 안전문자나 방송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대피 장소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침수 피해도 걱정입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는 2시간 정도만 이어져도 저지대 침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심 하천 주변에서의 산책은 자제하시고 계곡이나 하천 주변에서의 야영도 피하시기 바랍니다. 장맛비는 내일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밤까지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무척 크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요새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예. 아유.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여기 뒤로 안 보일 거? 그때부터. 침묵 중인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침묵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경제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정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정말로 심각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 환경은 국제통화기금, IMF 위기 상황에서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 이후에 최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윤석열 정부 5년 만에 어렵게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성적표는 최악입니다.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이 등등의 이런 삼고를 물려받은 데다가 앞서 선배님들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불가피하게 받은 여러 경제적인 폭탄들 그 폭탄 제거를 우리가 뜻밖의 해야 하는 이 퍼펙트 스톰의 위기 앞에서 전 정권 탓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조금 사실관계는 좀 짚어봅시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가계부채 1,000조, 5년 뒤에 2,000조 규모로 불어가지 않았습니까? 국가부채 지금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960조. 아니 이러고도 지금 자금의 경제 민생 위기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넌센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새롭게 정부를 맡은 문재인 정부에서 물가 잡아야 되고 또 재정 관리해야 되고 부채 관리해야 되고 윤석열 정부에서 뭐 2중 3중에 뭐 고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고 있는 더 뉴스, 저희가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